태평양 전쟁이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막을 내렸던 1945년 8월. 패전에 대한 허탈감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던 일본 열도의 북쪽 한 항구에선 대형 군함 한 척이 출항했다. 3일 뒤 배는 마이주르만으로 접어들었다. 그 순간 배는 폭발했고 조선인 수천 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 배는 조선인을 부산까지 수송하던 해방 후 첫 번째 귀국선이었던 것이다. (7월 28일) 우키시마호에서 살아남은 한국인 생존자들이 천안에서 모였다. 이런 모임이 시작된 지 3년.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인 생존자 수는 80여 명이다. 이날의 모임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일본인 연구자와 함께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하는 자리였다. 우키시마호가 마이주르만에서 폭발한 것이 45년 8월 24일. 이미 50년이나 흘러버린 옛일이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도 이들의 분노는 가라앉질 않는다. 바다에 떨어진 사람들은 물론 주위 헤엄치지 못한 사람들이 잡고도 죽었지만은 그것보다도 한 번 떠나 또 올라오면 그냥 눈 뜰 수 없이 얼굴이 새카맣게 중요로 다시 말해서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있어요. 그야말로 참 그 광경이라고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비규환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야만의 행동으로 조선을 안 보내주고 바닷가 어디다가 고기밥을 만들려고 이 한 참말로 야만의 행동 아니냐 이거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36년 동안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삶은 해방과 함께 끝이 났다. 그러나 우키시마호 생존자들에겐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 1945년 8월 24일. 그때 우키시마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 특무함이었던 우키시마호에 조선인이 승선한 것은 45년 8월 22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오미나토항을 출발한 우키시마호의 목적지는 부산. 조선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귀국선이었다. 그러나 3일 뒤 우키시마호는 부산이 아닌 교토군의 마이주르만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폭발했다. 사건 직후 일본은 미군이 투하한 기류에 의한 단순 해난 사고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549명, 그중 조선인은 524명. 이 발표 후에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저희들은 미리 폭탄장치 해놓고는 쫙 도망갔어. 일본 놈들은 공업보조 타고. 그런데 천천히 오셨어요? 파산돼 버렸어. 실제로 500 몇십 명이라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최소 한 3,500 내지 5,000명 죽었습니다. 그건 뭐 그 당시에 공공연히 그 우리 산 사람이나 그 현지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 관한 첫 번째 보도는 45년 9월 18일 부산일보였다. 부산일보는 사건 직후 살아서 귀국한 한 생존자의 투고로 해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총독부 기관지였던 경성일보의 입장은 달랐다. 기류에 의한 폭발 사고임을 강조했고 사망자 수도 260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일본 언론들은 어떤가? 당시 이 사건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대형 해난 사고였음에도 연감에는 빠져 있다. 취재팀은 사건이 종전 직후 일어났던 점에 착안해 당시 일본에 진주했던 연합군 사령부 자료를 조사했다.
거기에는 제1조선인 총연맹이 보낸 고발장이 접수돼 있었다. 제1조선인 총연맹 아오모리 본부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우키시마호 승선자는 8,000명, 부상자가 800명, 사망자는 1,350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연합군 사령부에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단 조선인 생존자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자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폭파시켜 침몰시킨 겁니다. 30년간 연구한 결과 난 기뢰에 의한 폭발이었다는 발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폭파 당시 배에 타고 있었던 승선자들. 이 사건에 대해 연구해온 사람들은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폭파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는 없는 것일까? 취재팀은 마이즈루로 향했다. 마이즈루 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마을에서 취재팀은 목격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올해 72살의 미시마 케이코 씨. 그녀는 사건 당시 21살의 주부였다고 한다. 미시마 씨는 배가 폭파되던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엔 이 길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배가 들어오곤 했죠. 그날 저쪽에서 해산물을 따다가 저녁 때가 돼서 다른 사람과 교대하기 위해 집으로 가려는데 커다란 배가 들어오는가 싶더니 쾅 하고 굉음이 났어요. 제가 두 번째로 구조에 나섰는데 사고 지점에 가까이 가는 순간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조선 사람들이란 것을 알았죠. 미시마 씨를 비롯해 사고를 목격한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빠진 생존자 구조에 나섰다. 배가 폭파된 지점은 무태서 300m 거리였다. 일주일 이상 시체가 밤낮 없이 떠내려왔어요. 손을 올린 상태로 떠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절에 간 사이에 14구나 떠내려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창문을 닫지 않고는 못 견딜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날의 처참함은 마이즈루 바닷가의 순난비가 대변해주고 있다. 구조된 생존자들은 폭파된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추위와 공포에 떨었고 시체 더미를 헤치며 가족과 동료의 생사를 확인해야 했다.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이 바닷가를 울며 떠돌았다. 죽은 자도 살아남은 자도 왜 자신들이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날 부산으로 가겠다던 우키시마호는 왜 마이즈루로 들어왔던 것일까? 우키시마호, 디젤 엔진을 장착한 최신형 대형 선박으로 1937년에 건조된 이 배는 원래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상선이었다. 그러나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3개월 전 우키시마호는 전함으로 개조됐다. 일본 해군이 특무함으로 사용하기 위해 징발한 것이다. 이때부터 일본 남쪽과 동쪽의 각 바다에서 작전에 참가하던 우키시마호는 스가루 해협을 통과할 무렵 패전 소식을 듣고 오미나토로 향했다. 그때 오미나토는 패전과 미군 진주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병이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삐라를 뿌릴 정도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8월 18일
패전 3일 만에 우키시마오는 오미나토에 입항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출발 명령이었다. 부산으로 가라. 전쟁이 끝난 마당에 다른 곳도 아니고 식민지였던 조선을 다녀오라는 이 명령을 우키시마호 승무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취재팀은 도쿄에서 당시 우키시마호에 승선했던 일본 해군 병사 몇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먼저 8월 18일 부산행 명령이 떨어지자 전체 승무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고 증언했다. 우리 안 가고 싶었지요. 전쟁도 끝나는데 무기를 싣고 그런 데 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그땐 할 말도 없으니까요. 이미 싸움은 다 끝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야 정면으로 반대했죠. 저는 기뢰가 가득 떠다니는 일본해를 지나 부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기뢰에 부딪혀 폭발하면 그냥 그대로 죽을 거니까요.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어떻게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동료들 중에서는 출항 전에 모습을 감춘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군인들 중에서요. 우키시마호의 승무원은 모두 255명이었다. 도리우미 해군 중자가 함장이었고 장교 14명, 하사관 36명, 그리고 수병이 203명. 더욱이 이들 중에서 부산까지 항해 경험이 있는 승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승무원들 중에서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모토 요이치 씨였다고 한다. 그때 일은 기모토 회장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령부에 가서 협상을 했으니까요. 함장은 가지 않고 함장 대리로 갔죠. 함장도 갔던가? 그래, 함장도 같이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가 제일 잘 압니다. 함장은 계급상으로 위니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 두세 명 더 있었는데 모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함장은 모두 납득했느냐고 묻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대답한 사람은 시정일관 나뿐이었습니다. 사령부는 이런 반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군사기밀 가운데서도 마지막 비밀에 속하는 극비서류 8월 13일자 오미나토 경비부 참모 명단엔 교체에 들어온 참모 이름이 있다. 기관 참모 시미즈 겐지. 사령부로부터 우키시마호 사태를 진정시키라는 특명을 받은 그는 출항을 거부하는 승무원들에게 일본도를 뽑아들었다. 참모가 일본도를 뽑아들고 불만 있는 놈은 나와라. 목을 베주겠다면서 협박했어요. 그게 무서워서 물러서 버렸죠. 하지만 사령부의 강압적인 승선 명령에도 배는 출발 예정일 19일을 3일이나 넘기고 있었다. 결국 사령부는 군법 재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기에 이른다. 너희들을 재판에 회부하겠다. 할 말은 없는가?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조선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법무관이 그럼 갔다 와라. 그때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무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병사들이 출항 준비하고 외치면서 엔진을 걸었습니다. 그게 몇 시 몇 분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략 10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전쟁이 끝난 지 3일 만에 그렇게 서둘러 오미나토에서 조선인들을 내보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오미나토를 중심으로 한 시모키타 반도는 미국과 구소련의 북쪽 공격을 막아낼 최후의 보루였다. 따라서 이 일대는 39년부터 군사 요새화 작업이 진행됐던 곳이다. 그 공사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조선인 징용자들이었다.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44년 일본 해군성은 경성의 무관에게 전문을 보냈다. 반도인 9,000명을 시급히 오미나토로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오미나토 사령부는 모든 보급이 끊겨도 최소한 3개월은 적의 공격에 버틴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무기와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수천 미터의 터널과 연합군에 맞서 싸울 참호를 건설했다. 이 일은 조선인 징용자들의 몫이었다. 해안 절벽가로 나이는 이 터널 공사로 얼마인지 모르는 조선인들이 죽어갔다. 군사 요새와 작업과 병행해 일본은 시모키타 반도를 횡단하는 철도 공사를 시작했다. 이곳 사람들에겐 꿈의 철도라 불리는 오마 철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다리와 터널은 세워졌지만 물자 부족으로 철도는 완성되지 않았다. 철근도 없이 콘크리트만으로 세워진 이 다리는 50년 동안 지진이나 해일에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있다. 이 철도 공사 역시 조선인 징용자들에 의해 진행됐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참혹한 대접을 받으며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무척 가혹했습니다. 쭉 행렬을 지어 작업 현장으로 향하는데 주위에는 늘 감독이 방망이를 들고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방망이로 때렸습니다. 달아나지 못하도록 때리고 발로 차면서 노동을 시킨 겁니다.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조선인 징용자들에 대한 대우가 어떠했는지는 오미나토 사령부가 직접 작성한 토목공 학대 전말 보고서가 대변해준다. 토목공들의 학대가 너무 심하니 업자를 지도하라. 사령부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식민지 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악조건에서 무리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사령부가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을 보내버려라. 뭐든지 좋으니 태워서 부산으로 보내라. 그런 겁니다. 그때 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배에 태워라. 그러면 자신들이 안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건데 그건 사령부에 있는 자들의 한심한 생각이었습니다. 전 그걸 느꼈습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불안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어요. 오미나토에서 조선인들을 내쫓은 이유는 그들이 불안한 기미를 보여서가 아니라 도리어 일본 스스로가 불안했기 때문에 군부에서 내보내려 한 겁니다. 곧 미군이 오미나토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 그 전에 시모키타 반도에서 조선인들을 내보내려 한 겁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전쟁 범죄를 추궁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선 부산엔 절대 안 가겠다는 우키시마호 승무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오미나토를 중심으로 시모키타 반도 전역의 조선인들에겐 이미 탑승 명령이 떨어졌다. 수천의 조선인들이 밤낮 없이 오미나토 항으로 몰려들었다. 그때 조선인들의 집결지였던 곳이 이 기구치 산밭이었다. 조선인들은 이곳에서 작은 배로 우키시마호까지 수송됐다. 작은 산바시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배가 오갔습니다. 저녁엔 좀 뜸했습니다만 30-40명씩 탈 수 있는 똑딱선이 사흘 동안 밤낮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2, 3일간에 걸쳐 배에 올랐군요. 네, 여기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소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오미나토역 부근까지 몇천 명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밤중에도 실어 날랐으니 한밤중까지 이곳 마을은 초선인들로 다른 어떤 축제 때보다 더 떠들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선인들에게 부산까지 보내주겠다는 소식은 이제껏 받아본 적이 없는 일본의 친절이었다. 고향으로 간다는데 나서지 않을 조선인은 없었다. 그때가 얼른 집에 올 생각만 있고 너는 입에 안 타면 못 간다 하는 얘기 뿐이니까 뭐 그만 두말할 것도 없이 분위기 어쩌고든 무조건 하거든 타야 되죠. 입에 안 타면 못 간다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 아니면 조선 못 나간다. 입에가 마지막 빼니까 입에가 원치 크니까 늘 전부 다 가거라. 아무리 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집결이니까. 지금 못 가면은 영원히 당신들 고향 못 간다 조선 사람은. 그리고 일체 앞으로 배급이 주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탈락할 수밖에 없지 배를. 요즘에 장가 그때 제 딸 2명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조선인 여학생 2명이 찾아왔었습니다. 고향에 가게 됐다고요. 난 당시에 떠드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간다고 하길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배를 타면 도중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그 여학생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사건 발생 직후 일본 정부는 이 배를 탔던 조선인 수가 3,725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나 승선자들은 2배가 넘는 7,000에서 8,000명가량이 배에 올랐다고 한다. 우키시마호가 오미나토항을 출발한 것은 8월 22일 밤 10시. 남동풍이 잔잔히 부는 여름밤이었다. 나는 부산에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난 잘 몰랐어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입항하게 될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난 통신병이 아니었으니까 마이쭈루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마이쭈루가 아니라 부산이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부산에 간다고 생각했을 거요. 우키시마호의 평균 속력은 시속 12노트. 오미나토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850해리. 따라서 항해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키시마호는 출발 3일 뒤인 25일 오후 7시경 부산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배는 부산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지 않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왼쪽으로 1,500m 정도 되는 곳에 일본 해안선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면은 멀리 돌게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죠. 부산이야 일본 해를 가로지르면 금방인데 왼쪽에 해안선을 끼고 가길래 이건 혹시 기뢰에 부딪혔을 때 해안이 보이면은 살아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산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키시마호는 왜 부산으로 가는 직행 항로를 택하지 않고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을까? 승무원들의 항명과 목적지에 대한 엇갈리는 증언. 과연 우키시마호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취재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항명의 주역이었던 기모토 요이치 씨의 집을 찾았다. 그는 처음부터 부산엔 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승무원이었다. 기모토 씨는 우키시마호에서 통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출발 전인 22일 오후 부산이 아닌 마이즈루로 갈 것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미군이 모든 일본군에 내린 전보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연락을 받았으니까 출항 전에 알았습니다. 출항 전에 저는 집합 시간이라 참모가 모두에게 설명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는데 전령이 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 틀림없냐고 했더니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기모토 씨가 전해 들었다는 전보는 연합군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대해령 제52호였다. 8월 24일 오후 6시를 기해 1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의 항해를 금지한다. 대해령은 즉각 전보에 의해 전달되는 거역할 수 없는 천황의 명령과 같은 것이다. 그 전보가 우키시마호 함장 앞으로 보내진 것은 22일 19시 20분. 이 시각이면 아직 우키시마호가 출항하기 전이다. 우키시마호는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24일 오후 6시까지 부산에 닿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부산까지 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 함장은 왜 배를 출발시킨 것일까? 함장과는 사건으로 두세 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확인을 해봤죠. 알고 계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했죠.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우키시마호 도리우미 함장은 이미 사망했다. 그의 증언은 지난 77년 제작된 일본 NHK 프로그램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 서류는 못 봤습니다. 전보도 오지 않았고요. 어쩌면은 오미나토 사령부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참모실에 다른 바쁜 일로 갔다가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게 여겼지만 그것뿐이에요. 사전에 얘기를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전보를 받기 전에 출발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항한 날이 그게 며칠이더라? 8월 22일에 출항했으니까 사전에 몰랐지요. 하지만은 아무튼 부산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보의 수신자는 분명 우키시마호 함장이었다. 이 전문이 함장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증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 전보는 결국 처음부터 부산이 목적지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다. 그렇다면 직접 배를 움직이는 조타장은 목적지를 어디로 알고 있었을까? 당시 36이었던 조타장 사이토 스네지 씨. 그는 항해 경력 18년의 고참 상등병이었다. 마이즈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안 간다고요. 부산에 가려고 해도 가는 건 어째서 간다고 하지만은 돌아올 연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갈 수가 없지요. 따로 돌아올 배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승선했던 사람들은 부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そしてその当時ですね、乗船した人はみんな釜山に行くというふうにみんな信じてる。 그런 건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선지는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조선인에게도요. 그러니까 행선지가 조선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미나토를 출발한 지 40시간이 지난 24일 오후 4시 우키시마호는 서서히 마이주루만 시모사바가 앞바다로 들어오고 있었다. 부산으로 가는 줄만 알고 있었던 대다수 조선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다만 잠시 들르는 중간 기착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일본인 승무원들의 이상한 행동이 목격됐다. 이 배가 부상을 직항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은 도중에 어디를 기회를 하게 되면 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8월 24일 날 이제 경도 마이수루 항이라는 데를 이제 그땐 몰랐는데 마이수루 항이라는 데를 들어오는데 그 해군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맨 위에 간판에 탔는데 사람이 많았었다고 그게. 그러니까 전부 싹 알로 내려가 달라 이거요. 싹. 그래 왜 그러냐 한 게 우리는 여기서 잠깐 비밀 얘기를 할 게 있으니까 기행은 좀 피해달라 자리를. 그 배가 들어오면서 속력이 차차차차 뭐 늦춰지더만은 그 이제 폭파된 그 지점에 와서는 완전히 배가 섰어요. 서자 그러니까 배 오른쪽이죠. 배 오른쪽에서 그 금형보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먼 데서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또 별로 그때는 관심 없게 봤으니까 금형보트가 내려와서 금형보트에 사람이 뭐 5명인가 6명인가 4명인가 그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일본 해군이 그 배 다시 말하면 그 금형보트에 타고 막 모선을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15분) 정도 잠시 멈춰섰던 배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 우키시마호는 폭발했다. 배는 두 둥강이 났고 서서히 침몰에 들어갔다. 폭발한 부분은 배의 중앙에서 약간 뒤쪽 기관부였다.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폭파됐을 때 전 선창을 내려다 보았는데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사령부에 대해 살인자라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광경을 보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강하게 느끼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물살에 휩쓸려서 여자와 아이들이 아이고 하고 외치며 죽어가는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덮부 씌워가지고 나오는데 행기는 없어. 여자들 남자들 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래 죽고 뭐 내려가지만 안 올라오고 그지 야 전부 다 무수한 역에 빠져지고. 정식 훈련을 받은 일본 군인들은 이런 해난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민간인이었던 조선인들은 순간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생존자들은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키시마호 함장이 작성한 간단한 보고 전부 한 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발신 우키시마호 함장. 본 함은 8월 24일 마이주루만 입구에서 선창 부분이 기뢰에 부딪혀 폭파됐음. 우키시마호가 오미나토를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로 삼았던 마이주루만은 당시 일본 해군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뢰의 바다였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45년, 미군은 일본 열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기뢰를 투하했다. 미 12항공 함대가 작성한 임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45년 5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마이주루가 포함된 와카사만에 총 6차례에 걸쳐 611개의 기뢰를 투하했다. 이 중에서 특히 마이주루만에 투하된 기뢰는 116개.
게다가 미군의 기뢰는 단순 기뢰가 아니라 자기나 음향에 반응하는 기뢰로 그 종류도 다양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의 기술로 이 기뢰를 모두 제거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마이즈루만에 들어가기 전에 기뢰를 제거한 안전 항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갔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그랬어요. 예. 그쪽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요. 안전 항로를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우키시마호는 안전 항로를 따라 들어가는 거로군요? 예, 그랬어요. 예, 그럼요. 저쪽에서 신호가 있었습니까? 당연합니다. 신호가 없으면 들어가질 못해요. 거긴 군항이니까 허가가 없으면 입항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예, 그렇죠. 마이즈루항은 교토 근해에서 가장 큰 군항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기뢰를 피해갈 수 있는 안전 항로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우키시마호 역시 항만으로부터 들어와도 좋다는 신호를 받고 입항했지만 폭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항로도 믿을 수 없는 항로였던 것일까? 취재팀은 이 마이즈루만의 기뢰와 안전 항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이 사건을 연구해온 제1교포 김찬정 씨를 찾았다.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지금 김찬정 씨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당시 마이즈루만은 투하된 기뢰의 20% 정도가 제거된 상태였고 그날 8월 24일 하루 동안 입항한 수십 척의 배들이 이 안전 항로를 따라 들어와 무사했다는 것이다. 이거 일본의 해군에서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 시마마를 위에도 많은 배들이 거기서 폭발되고 있어요. 마이즈루항에서요. 그런데 그 다른 배들은 안전 수로 위에서 폭발되고 있어요. 그 바깥에서 우기지마마로 들어온 수로 위에서입니다. 우기지마마로만이 그 안전 수로로 들어왔는데 폭발되고 있어요. 안전 수로라는 거는 다른 배들도 많이 들어와서 하나도 폭발 안 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로서는 이문스럽죠. 안전수로로 들어온 배 중에서 폭발한 우키시마마루 말고 안전수로에서 폭발한 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딴 배들은 다 다른 배들은 다른 데서 폭발되고 있어요.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기뢰에 의한 폭발은 단 한 번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배가 부서진다. 그리고 곧이어 물기둥이 솟는다. 그럼 혹시 이 배가 폭발할 때 네. 물기둥 같은 게 막 크게 솟아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물기둥 솟는 건 못 보고 그냥 그냥 꽝 터져 가지고서 이상이 이제 있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뭐 물기둥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걸 못 봤어요. 그 위에 탄 사람 물방울 하나 맞은 사람 없어요. 다 모두 하나 앉았어요. (1954년) 배가 폭파된 지 9년 후에야 선체가 인양됐다. 그런데 선체가 인양되자 계획된 폭발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다. 폭파된 부분의 선체가 밖에서 안으로 휘어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휘어져 있었다. 이는 외부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 강력한 폭탄이 터졌음을 의미한다. 아무에게도 눈치채지 않게 몰래 찍었습니다. 후레쉬를 터뜨릴 수 없으면 보이는 그대로 렌즈를 믿고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진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뢰에 맞았다면 절판이 밖에서 안으로 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 경우 절판이 안에서 밖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요?
안에서 밖으로 휘었습니다. 강변에 있는 갈대를 갖고 놀다 보면 끝이 바깥쪽으로 휘어 돌돌 말리지 않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이건 기뢰에 의한 폭발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9년이 지난 후에야 배를 인양한 것이다. 그것도 한국 전쟁으로 국제 고철값이 크게 오르자 고철로 팔기 위해서였다. 인양된 배에서 그 수를 알 수 없는 수백 구의 유골이 나왔지만 이미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무산됐다. 도대체 우키시마호는 왜 폭발한 것일까? 당시 우키시마호에는 수많은 폭탄이 실려 있었다. 이 배의 객실은 사관과 수병이 사용하고 조선인들은 탄약고와 기관실 사이에 거주실과 선창에 배치돼 있었다. 폭파 지점 바로 옆이었다. 또한 이 배의 후미에는 기뢰와 대포, 기관총이 장착돼 있었다. 우키시마호의 승무원 중 배를 폭파시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그 우키시마호가입니다. 그 부산에 간다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폭발을 시켰죠.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병사들이죠. 보통 그 하사강 이하의 병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키시마마루에서 폭발을 시켰다면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직 그 당시 그 배는입니다. 기레이너입니다. 바구라이라면 잠수항의 그 바구라이입니다. 많이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 폭발을 시켜도 그렇게 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우키시마호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출항을 거부한 항명 그룹에다 패전한 병사들은 상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다. 집단 폭력으로 병사가 사망하는 최악의 상태였다. 정전이 안 됐더라면 우리 병사들은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즉각 군법 회의감이지. 그런 행동은 일종의 스트라이크였으니까요. 하사관들 사이에서는 분명 기관을 폭파시키자고 말한 하사관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하사관 중에는 폭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부산에 가는 도중에 배를 어떤 장소에 세우고 우리는 거기서 내리자,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우키시마호의 모든 승무원들은 부산에 가려 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사령부의 강압에 못 이겨 출항한 것이었다. 게다가 배 안은 이미 군대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 따라서 병사들 중에 누군가 폭탄을 장치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오미나토 사령부가 우키시마호를 폭파시켰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오미나토에 조선인들이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다. 취재팀은 폭탄을 장치한 것은 사령부였다고 증언하는 한 일본인을 만날 수 있었다. 저의 아버님은 오미나토 사령부에서 대략 20년 이상 근무한 분이셨습니다. 기관수리 담당이었죠.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종전할 때쯤 돼서는 사령부 공작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원 중에서는 감독급이었죠. 종전이 되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종전 당시 조선인들을 많이 태우고 배가 출항했는데 그 배에 공작부에서 폭탄물을 설치했었다, 그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한 일인지 들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우키시마호가 출항할 당시 사령부의 고위 간부들은 오미나토에 없었다. 따라서 출항을 직접 명령한 사람은 사령부의 참모진.
기관장이었던 노자와 다다오 씨는 그들을 지목했다. 22日ったらもう22日なんかはあら 왜 20일에 출항이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24일에 출발할 수 없다는 명령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보통은 출항하지 못했을 테죠. 그런데도 그걸 출항시켰다는 게 일본 해에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사령부에 있었던 것은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배에는 일본인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일본인끼리 그들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글쎄요. 4,000명이나 되는 조선인들의 문제를 쌓는 것보다 일본 군인을 전사 처리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신은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사 처리하면은 아무 뒷말이 없으니까요. 200명 정도를 희생해서 그 20배나 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오미나토 참모로서는 칭찬받을 일을 한 거지요. 그 정도로 비정상적이었습니까? 뭐 그 정도 무리를 하지 않으면은 오미나토 사령부 같은 곳에서 참모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사건 발생 후 사망한 25명의 일본 군인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졌다. 마이즈루 해안가로 떠내려온 조선인 사체 일부를 해병대가 화장했고 일부는 유가족들에게 보내졌다. 선체 인양 당시 수습된 유골은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들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전후 일본의 해난 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였지만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키시마호가 폭파된 지도 50년이 흘렀다. 인양 당시 수습된 조선인 유골 중 285위가 이곳저곳을 떠돌다 이곳 도쿄 우천사에 안치돼 있다. 유골 안치를 의뢰했던 것은 일본 후생성이었다. 그들은 유골을 안치한 뒤 1년에 한 번 비닐 조화를 보낼 뿐이다. 취재팀은 유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이것은 유골을 안치해둔 곳일 뿐이었다. 遺骨の名簿とかそういうのはこちらで保管さ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全部公示書ですね。この資料の公開はですね、公正社さんの方としてする予定というのはございますでしょうか。非常に難しい話といいますかですね、非常に微妙なレベルの話になりますので、なかなかお答えがですね、難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お尋ねのその資料の公開はしないのかというのは、これはその裁判の方の関係でもしその公開がということになった場合ということですか。はい。そこもみんな裁判絡みの話になるんですよね。승선자 명부도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사고 직후 사몰자 명부를 내놨다. 일본 정부가 밝힌 사망자 수는 하청업체 노무자 114명, 군속 410명, 총 524명이다. 그러나 이 사망 인정서는 45년 9월 1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아직 선체도 유골도 인양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진위 여부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그런데 최근 교토지방재판소에선 우키시마호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진정한 사죄, 그리고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92년부터 시작된 이 재판은 그동안 우키시마호의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의 진상에는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 태도라는 것은 우리 원고단들은 진상 규명을 밝히고 솔직한 심정에서 솔직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또 너희들이 잘한 건 잘했다. 우리는 그것을 바랬고 일본 측에서는 모든 태도가 하나 딱 말해서 자꾸 그 은폐하는 과정에서 숨기고 今日の裁判でもあったように要するに国はあんまりこれをねはっきりやろうという姿勢がまだ見えないんですよね。これでもう過去の記録だでもう過去の記録であるけれど、あんまりこうきちっとしたく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姿勢が見えるんですけどね。だから、裁判所がきちっと判決をくれるとかそこまでのことを称賛っていうんだったらそれは難しいと思います。 그런데 이 재판을 처음부터 주도해온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과 제1교포였다. 우키시마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4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 이들은 이 재판을 일본인을 위한 재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私自身の立場としては支援するというよりも日本という国がこのようなことをしていることが間違っている。これは日本あるいは日本人の問題だということで、日本がこういう国であってほしくない、改めてほしいという気持ちで裁判に携わっています。 조선인에 대한 배상을 미루는 정부에 대해 일본인들은 일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꼬집는다. 이것이 이들에겐 조선인에 대한 사죄와 배상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광주시에서 고물상을 하는 문병식 씨. 문 씨가 10살이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고 힘겨운 일생을 살아야 했던 것의 시작이 바로 우키시마호였다. 그가 3살 때 징용 갔던 아버지는 우키시마호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평생 사그러들지 않는 분노로 남아있다. 요즘에는 뭐 노무한테 규탁자나만 맞아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되고 너무 나락폭탄을 가서 모르고 그런 것이 뽑혀도 그 물어줘야 되고 너무 그 간판 밑에 있다 간판이 떨어지면 그 집진이 물어줘야 하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일이 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약자가 돼가지고 그놈들한테 36년 동안을 그놈들 밑에 종로를 했어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람들 잡으려까지나 이 유족들을 그 어떻게 가슴을 달래놓고 그걸 나가야 했을 거 아니요. 왜 정부도 그래요. 우리들 가슴 속은 이렇게 피눈물이 빠져갖고 있는데 그 우선 그 선진국 따라간다고 가서 손잡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라도 그런 거 거시기 해주면은 이 알라고 좀 알려주고 좀 밝혀주려고 생각도 안 해주고 이러고 정부도 나쁩니다 지금. 그동안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배상 처리를 신청해보기도 했다. 이미 일본과 대일 청구권 협상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청구권에서도 제외시켰다. 외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진정서 탄원서를 내는 것도 수십 차례.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변은 얻지 못한 상태다. 외무부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 파악이 쉽지 않고 처리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다. 자기네가 가져서 갖다 썼으면은 자기네가 이제 안 쓰게 되면 다 갖다 잘 갖다가 되돌려 보내줘야지. 왜 노예같이 부려먹고서다 왜 죽이는겨 사람은?
그 인도 정면이라서 그게 합법한 거예요. 그 일본 사람도 인도 정면 아주 지금 많이 지금 얘기합니다. 예? 나 이제 70에 다 사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눈을 못 감고 말이오. 한상이 아주. 예? 그래서 내 평생에 그 일본 가서 그 눈 속에서 그 참말이지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한 건 난 처음이에요. 응? 그런 세월을 지내서 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니요. 눈이나 감으면은 잊어질까? 눈을 뜨고서는 잊어지질 않아. 지금껏 우키시마호를 탔다는 이유로 생존자들이 받아야 했던 고통과 분노는 오직 그들만의 일이었다. 해방된 조국도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증언집이 되겠습니다. 이제서야 생존자들은 더 늦기 전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힘을 모으고 있지만 일본의 벽은 높기만 하다. 그러는 사이 50년이 흘렀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72년) (74년) 부산 시립공원묘지 납골당에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골들이 안치됐다. 죽어서야 다시 찾아온 고국. 그러나 여러 사람의 뼈가 섞인 분골이 되어 돌아온 이 유골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양을 하는 사람도 조화로 장식해줄 사람도 없는 무연고 유골들. 납골당 한켠에서 세월을 견뎌내고 있는 이 유골의 모습은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갔던 진용자들. 고향으로 데려다준다는 반가운 소식에 배를 탔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유골이 되어 돌아왔다. 그날 우키시마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